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가을 냄새를 살짝 풍기더니 폭염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아직도 맹위를 떨칩니다. 곧 물러갈 겁니다. 한국 역사와 정치의 그 해묵은 문제점도 더위가 물러가듯이 곧 물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화제는 김만배라는 인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무엇을 노리는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우선 두 사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구속당하기 전에 김만배고 오른쪽은 최근에 이렇게 해죠. 1년 반 동안 감옥소 구속 상태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늙었네요. 그리고 아마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이번에 또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마 검찰로서는 그것을 다시 구속을 연장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법원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저 제가 김만배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김만배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김만배는 굉장한 위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만배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벌써 나오면서 자기 하는 발언이 이재명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만 하겠다.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그 누구죠? 조 누구? 그 커피 마셨던 사람? 찾아보세요. 조우룡인가? 그 사람과 뭐 윤석열 검사, 조운영? 그 당시 대검 수사부장 했던 사람하고 만나서 야 커피 한 잔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끝끝내 물고 늘어질 겁니다. 끝끝내 물고 질 건데 지금 보기에는 이와 비슷한 그 사기 사건이 1974년 2월 1일 날 대검 특수부가 박영복이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금록통상 대표. 당시에 39살인데 이 사람이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해서 남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정대출을 받았는데 규모가 당시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20원, 신반포 차관 아파트 32평형 분양 가격이 최고가 38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5억 원은 가지고도 그 아파트, 요새 이제 신반포나 압구정동의 그 고급 아파트를 적어도 130채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5억 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중소기업 은행장이 박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처음에 이 사람이 무슨 가짜 그 신용장을 내밀었는데 그걸 진짜로 위장을 해서 내밀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의 협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박영복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았으리라 하고 유추되지만 구속 기소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따져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된 부정대출 금액이 모두 74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12개의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중 총 4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전부 연루됐습니다. 그 은행 스캔들인데 이런 문제 보자면 김만배는 박영록을 앞선 셈이죠. 박영록은 그냥 돈을 가지는 것이 목표였는데 김만배는 돈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오늘 현재는 지금도 단식 중입니다. 10시에 출발 나타나서 오늘 밤 10시까지 단식을 하고 아마 돌아가서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국회 대표실에서 적당히 몸을 간추리고 단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내일 아침 10시에 검찰에 출두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특별하게 뭐 주고받고 하는 문답은 거의 없을 게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준비된 문건 뭐 한 30페이지짜리 정도 예상 답변 써가지고 떡 내놓고 이거 내가 할 전체가 말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약 20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150개를 줄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직원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이재명은 그냥 피곤하다고 기대에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거나 해가지고 그거 내가 거기 서류에 다 있어. 이런 식의 문답 참 어처구니 없는 조사죠. 그런 걸 하다가 또 내일 피곤하다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 쓰러져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선 그건 잠깐 제쳐두고 김만배는 뭘 할 것인가? 저는 김만배가 일단 석방된 것은 법원의 결정이지만은 검사로서도 일단 내놓고 김만배 뭐 하는가 보자 하고 관측하려고 하는 의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나와서 검찰에 다시 소환되고 구속 영장을 받아서 또 구속 적부심을 다시 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 어간이 제공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김만배가 누구를 접촉하느냐, 누구하고 전화하느냐, 이것을 아마 검찰은 분초 단위로 추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만배로서는 특별하게 행동의 자유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 이재명 대표 쪽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신변이 불안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로 소위 정치적으로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같이 순장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와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쪽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방책이었다고 그런 방책을 가졌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김만배가 이 정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전에도 한번 나타났습니다만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상당히 싸게 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과정에서 아무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거. 과연 김만배하고 윤석열은 한 번도 안 만났을까?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만났을 것이다. 만났기 때문에 집을 아버지가 판다는 얘기를 듣고 김만배가 자기 누나를 시켜서 그 집을 사게 하고 누나도 그 화천대유 제3호인가에 무슨 사내 이사인가 하여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결론에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지금 누구예요? 조우형이죠.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불려가서 특별한 일 하지 않고 커피 한 잔 먹고 가라. 그래서 커피 먹고 별로 일이 없이 그다음에 운행 자금 불법 자금 대출. 근데 불법인가 아닌가는 좀 애매합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덮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당시 그 검사가 조우영을 만나지 않은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만은 합리적인 상상이에요.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우영이가 가서 만난 조사를 받았던 담당했던 사람은 박모 검사인데 그 박모 검사가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윤석열 검사가 커피는 한 잔 먹고 가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는 김만배가 앞으로 그 문제에서 자기는 끝끝내 윤석열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소위 물귀신 작전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검사가 한 10명이 붙어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다만 김만배의 어떤 허위 진술, 그 대장동 문제, 그리고 무슨 대선 개입, 대선 3일 전에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터뜨린 이런 어떤 홍보 작전, 옛날 드루킹 작전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근본적으로 엊그제 우리 방송에서 오근호 전 대선 후보가 폭로했던 그런 식의 방법으로 과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 있어서 외부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뭐 북한이죠.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토의에서 뭐 조정훈인가 하는 시대정신 그 대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그 외부의 단체에 의해서 그 해킹을 당하는 것이 하루에 137만 개가 나온다는 보도를 해서 깜짝 놀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킹의 주요 책임자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다른 건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해킹 문제에서 세계 넘버1, 넘버2입니다. 거의 넘버1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천 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킹하는 거, 다른 거 들어가서 산업기술 빼내는 거, 뭐 트랜잭션, 소위 화폐, 코인, 뭐 처리 이런 거 들어가서 중간에서 돈 빼는 거,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 해킹 하는 나라 중에 첫째 아니면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해킹 작전을 가지고 지난번에 그 광주 5.18 사건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5천 개의 전파가 평양과 광주에서 왔다 갔다 교체됐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무슨 누가 돈을 어떻게 돌리고 커피 마시고 가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극히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잘 지혜롭게 요리하면 우리 현대사의 앞으로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착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변곡점을 마련하는데 이재명과 김만배가 역설적으로 공헌한 겁니다. 공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는 자기 동료들한테 그래도 야,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 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드니 보다는 야, 이 정권이 가면 얼마나 가느냐? 한 3년 반 간다. 그리고 뭐 평생 네가 그거 했다고 네 사형 선고 내리겠냐? 뭐 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뭐 사형 선고 운운했지만 그건 좀 어느 상의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이나 몇십 년 받을 것이다. 그러면 2심하고 대법원까지가 시간 지휘를 끌고 있다가 아마 대법원의 결심 공판이라는 거 앞으로도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정치적인 사건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그냥 이재명을 뭐 떡을 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쪽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 거란 말이야. 근데 국민이 헷갈려. 뭐가 진실이 어쩐지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하여간 결판이 난 것이 기껏해 앞으로 한 1년 안에 결판이 날 것이다. 그리고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정치범이요. 사람 죽이고 사람 찌르고 하는 그런 잡범은 아니요. 정치범으로 딱 앉아서 폼 잡고 한 몇 년 있으면 누가 아느냐. 정권이 바뀌어져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재명 씨가 또 극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생사여탈권을 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보복을 한다는 식으로만 잡아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 사건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몇십 년간의 이 나라의 선거, 이 나라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자치 선거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그랜드 리포메이션을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제 보니까 그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새로 들어갔던 사람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언론과 정치와 선거의 카르텔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이 나라 역사의 진전은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좀 독특한 체험을 했는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사무실 나가서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옛날 저하고 참 고락을 같이 했던 민주당의 옛 동지를 하나 만났어요. 이름은 오늘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관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웠던, 저보다 나이가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 부처 저의 방송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다 형님에 대해서 뭐 어쩌고 뭐 우호적인 발언을 하자. 그런 얘기 나중에 하자. 그건 그렇고, 그건 민주당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 발언을 그대로 민주당이 그건 정당도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죠. 응? 깜짝 놀랐는데 나오다가 또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나서 꾸벅하고 인사를 하고 자네 그 조홍기 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요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저 이낙연 대표 모시고 있다가 이낙연 씨가 밖에 나가서 그냥 그동안 무직이 있다가 돌아오셔서 아직도 다시 거기 컴백해서 얼쩍얼쩍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참 이낙연이 뭐 그 이재명 그 문병 간대? 응? 그러니까 내부에서 심각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 해주냐? 그러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얘기하자면 이낙연이 거기 가서 별 큰 도움은 안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내부도 문병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또 그 양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점심
그리고 그래도 박지원이는 갔던데 내가 그랬죠. 그리고 또 박지원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장관했던 그 의원이 박지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형님이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아시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난 뭐 북한 갔다 와서 김대중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해갖고 억지 써가지고 내가 빠져나간 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오? 뭐요? 박지원을 DJ에게 소개한 거요. 그래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래도 박지원이가 머리가 남았는데 박지원이가 이재명이를 탁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국가 재난 시대다 하고 둘이가 다 손을 잡고 이렇게 단합을 강조했더라고요. 나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이가 감옥소를 갈 경우에 그 자리를 대행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꽤가 숭글숭글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국가 재난 시대라기보다는 민주당 재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간 민주당은 어떻든 간에 이번 사태를 가지고 재생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정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혼자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제 돌아와서 지혜롭게 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태용호 씨가 이재명한테 가서 어쩌고 했는데 태용호한테 쓰레기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순영? 박영순? 박영순 같은 주사파 운동권은 지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태용호 같은 사람이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적개심을 가질 겁니다. 저는 태용호하고 개인적인 접촉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행여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옛날 이수근이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뢰하기 스톱시켜 올리지 말고 우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태용호가 지금까지 한 언행 것은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용호는 언젠가 이 나라가 진짜 남북의 화해와 통합의 대역사적 전환기가 온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태용호를 들어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입이 쓰레기지. 신경 쓰지 마세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하나회 쪽 사람들 저도 접촉을 옛날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의혹도 좀 받아가면서 여기 자리 잡으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 따뜻한 눈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돕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아. 그러나 사선을 넘어서 오는 사람. 저도 그 사람들 이 얘기를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동포애가 정말로 절실합니다. 예를 들면 흔히 문학의 톨스토이의 부활이니 까라마조프의 형제니 이런 그 위대한 명작들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러시아 그 제국의 그 말렵에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사는 어떤 그 러시아 사람들의 고난, 비극, 슬픔 이런 걸 거기서 위대한 작품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위대한 작품은 대한민국의 탈북인에서 몇백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두만강 근처에서는 탈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나 이런 데서 이거 김정은이 그 자식 뭐 그 친구 아주 상대도 안 해버린다.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는 자세를 옆에서 보면서도 그래도 그 동포 중에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찾아서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동포 중에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겨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엉뚱하게 마무리 삼아서 하자면 푸틴은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푸틴은 오른손을 딱 붙이고 왼손만 촥 흔비가면 아무 오른손에 막 중년 가방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시진핑은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들어갑니다. 저하고 틀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뭔가 엇갈린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덜어 해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실각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한반도에다 붙이자면 한반도는 방법이 없어. 김정은의 실각으로만이 역사가 진전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받아가지고 수중에서 핵폭탄 발사하는 장치나 만들고 그러면서 인민을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 아사자가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 아니 이런 놈의 나라가 나라냐 말이야. 어떻게 민주당 애들은 단식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간판 붙였어. 근데 그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한 번이나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 사돈의 8촌쯤 되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이대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성을 치든 어쩌든 지가 가야 할 사법의 리스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응? 그래갖고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정당을 100% 지지하는 건 아니올시다. 응? 그래도 문제가 많어. 그러나 이것도 게임이 적당히 맞아야지. 이게 형편없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표를 달라고 그래.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숙고, 결단 이런 문제가 이 겨울에 지내서 이 나라에 정말로 민주주의다운 그런 정치 풍토가 마련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원하면서 일단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